2026년을 앞둔 지금에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AI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어떤 쿠버네티스 환경이 가장 잘 맞을지 선택의 기준은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됩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좀 빠르게 시작하고 싶은 기업에게는 매우 적합한 선택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객주에서는 빠르게 매출 규모가 상당히 오른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AI 레디 2026 디지털 플랫폼 혁신 실행 전략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는 AI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메타넷 그룹이 전략적으로 기획한 디지털 혁신 웨비나 시리즈입니다. 디지털 혁신 전략부터 실행까지 이어지는 총 4편의 시리즈로 클라우드 비용, 운영 복잡성, 보안과 TR, 그리고 디지털 트윈까지 디지털 전환 과정의 핵심 과제들을 다룹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세션으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메타넷 X 전문가분들을 모셔봤는데요. 쿠버네티스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고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기업들이 쿠버네티스를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는데 쿠버네티스가 이제 어떤 건지 저희 보시는 분들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쿠버네티스를 쉽게 설명드리면 리눅스의 가상화의 하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가상화 솔루션들은 별도의 OS를 설치해야 되는데 쿠버네티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커널을, 그러니까 리눅스의 커널을 공유를 해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만 띄워서 가상화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VMware나 또 다른 가상화 솔루션보다 훨씬 가볍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쿠버네티스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가상화보다 훨씬 더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이렇게까지 좀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쿠버네티스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상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표준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글로벌 기업의 90% 이상이 쿠버네티스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때 핵심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하이브리드나 멀티클라우드 전략의 중심에 쿠버네티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쿠버네티스는 클라우드 간 워크로드 이동성, 즉 포터빌리티를 보장을 해주고 일관된 운영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특정 클라우드 벤더에 종속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점이 큰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6년을 앞둔 현재 쿠버네티스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가장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흐름도 좀 궁금합니다. 2025년 그리고 지금 2026년을 앞둔 지금에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AI와 그리고 머신러닝 워크로드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PU 리소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리고 MLOps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고요.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 이제 LLM 같은 서비스를 배포할 때 쿠버네티스가 사실상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 쿠버네티스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관련 작업들도 쿠버네티스 위에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GPU 자원 관리, AI MLOps 파이프라인, 그리고 MLM 서비스까지 이제 쿠버네티스 위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데요. AI 워크로드를 위해서 꼭 복잡한 마스터 노드를 다중하지 않고도 단일 노드나 K3S 같은 경량 환경에서도 AI 모델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쿠버네티스는 이제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기술을 넘어 AI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또 다른 또 중요한 변화는 멀티클라우드 운영의 증가입니다. 단일 클라우드에서만 운영하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 여러 클라우드를 하나의 플랫폼처럼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컨테이너 플랫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레드햇 오픈시프트 같은 엔터프라이즈급 플랫폼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멀티 클라우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금융권에서도 규제 대응을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올 2월 개정된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좀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규제가 개선되었고 재해복구나 자율적 보안 체제 구축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에서는 MSA와 컨테이너 기반 아키텍처를 좀 권장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닙니다. 재해복구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동 전환이나 대응 능력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쿠버네티스는 보안, 규제 준수, 운영 연속성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자연스럽게 레드햇 오픈시프트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플랫폼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도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규제 대응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대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컨테이너 아키텍처가 권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의 정부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DR에 대한 체계 구축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우선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제조업 분야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규제나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클라우드 전환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으로 규제 환경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단순한 기술 도입뿐만이 아니라 규제 대응까지 고려한 클라우드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하이브리드나 멀티클라우드 전략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런 전략이 부상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하이브리드나 멀티클라우드 전략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벤더 종속성 부분이 있을 거고요. 벤더에 대한 락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CSP 벤더에 대해서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의존하지 않게 함으로써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고, 서비스 장애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신 기술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워크로드별로 최적의 클라우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팅 자원을 많이 쓰는 워크로드는 AWS의 EC2나 Azure VM에서 구현을 하고요. AI나 머신러닝 워크로드는 GCP의 버텍스 AI 등에서 돌리는 형태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에 각 클라우드의 가격 경쟁력도 살릴 수가 있고, 스팟 인스턴스나 절감 전략을 활용하는 데에도 훨씬 유리하게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6월 서비스 마비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위 클라우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문제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장애 대응뿐만 아니라 비용 경쟁력과 규제 요소까지 고려해서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환경을 필수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프라미스에서는 오픈시프트와 클라우드에서는 AWS 로사 조합을 사용하면 데이터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클라우드 확장성과 리소스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전략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비즈니스 연속성과 비용 절감의 핵심 프레임워크가 되는 셈입니다. 현재 금융권과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워크로드의 특성에 맞춰 최적의 환경을 선택하는 전략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업무는 보안상 온프라미스에, AI/ML 워크로드는 GPU 리소스가 풍부한 퍼블릭 클라우드에, 글로벌 서비스는 각 지역별 최대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식입니다. 네, 이제 전략 방향을 확인해 봤으니 이제 플랫폼별 성격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레드햇 오픈시프트나 AWS EKS, Azure AKS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바닐라 쿠버네티스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각각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각 클라우드 플랫폼마다 장단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AWS EKS부터 말씀을 드리면, EKS는 IAM, VPC,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같은 AWS 네이티브 서비스들과 아주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파라게이트를 통해서 서버리스 옵션을 제공을 하고, 그라비톤 같은 프로세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KS 애니웨어를 통해서 온프레미스 환경으로도 확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AWS 중심의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있거나 서버리스 컨테이너가 필요한 기업, 아니면 글로벌 멀티리전 배포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특히 적합한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Azure AKS입니다. AKS 같은 경우에는 엔트라 ID, 모니터, Azure 폴리시 같은 Azure 서비스들과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윈도우즈 컨테이너를 네이티브로 지원한다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에 친화적이라 Azure DevOps와도 완벽하게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Azure 중심 전략을 가진 기업이나 단넷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AD나 SQL 서버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스택을 쓰는 기업에 특히 잘 맞도록 그렇게 제품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EKS, AKS, GK 같은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클라우드 벤더가 컨트롤 플랜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시작이 빠르고 또 해당 클라우드의 다른 서비스들, AWS, S3, Azure DB 이와 같은 통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각 클라우드마다 운영 방식과 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환경을 동시에 관리하려면 복잡함이 좀 커지게 됩니다. 반면 엔터프라이즈급 플랫폼인 레드햇 오픈시프트는 쿠버네티스 이상을 제공합니다. 통합된 보안, 내장 CI/CD, 개발자 포탈, 멀티 클러스터 관리 도구 이런 것 등이 기업이 바로 프로덕션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나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일관된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오픈시프트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쿠버네티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닐라 쿠버네티스는 어떨까요? 장단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바닐라 쿠버네티스는 가장 자유도가 높고 유연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로깅, 인증, 네트워킹, 보안 정책 등 모든 것을 직접 구축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선택은 결국 운영 복잡성을 감수하고 유연성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플랫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취할 것인지 트레이드 오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이를 알았는데 이제 적용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여러 플랫폼이나 서비스 중에서 우리 회사에는 어떤 쿠버네티스 환경이 가장 잘 맞을지 선택의 기준은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됩니까? 플랫폼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봐야 됩니다. 클라우드 전략 부분에서 단일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 해당 클라우드의 관리형 서비스인 앞서 말씀드린 EKS, AKS 또는 GK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관리형 쿠버네티스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환경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 멀티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환경을 고려를 한다면 레드햇 오픈시프트나 바닐라 쿠버네티스가 더 적합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과 규제 요구사항입니다. 금융이나 공공처럼 규제가 까다로운 산업이라면 인증과 컴플라이언스를 갖춘 오픈시프트를 선택하는 게 좋고 일반적인 수준의 보안 요구라면 클라우드 CSP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운영 역량입니다. 쿠버네티스 전문가가 있다면 유연성이 가장 높은 바닐라 쿠버네티스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쿠버네티스를 처음 도입하는 그런 형태라면 운영 부담을 줄여주는 관리형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관리를 위한 툴을 제공하는 CSP의 통합 도구, 지원 체계를 제공하는 오픈시프트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라이선스 비용은 오픈시프트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CSP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 그 다음이 바닐라 쿠버네티스 순입니다. 반대로 운영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바닐라 쿠버네티스가 가장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서비스, 오픈시프트 순으로 낮아지게 되고요. 결국 기업의 전략, 보안 수준, 그리고 운영 인력의 보유 여부, 그리고 예산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전략은 어떻게 되시나요? 단일 클라우드에 집중하실 건가요? 아니면 하이브리드나 멀티클라우드를 고려하신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하이브리드나 멀티클라우드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픈시프트 플랫폼을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혹시 운영 전문성이 충분한가요? 전담 운영팀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관리형 서비스나 또는 엔터프라이즈급 방금 했던 오픈시프트를 추천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금융권이 특히 그런데요. 규제나 보안 요구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금융권이나 공공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제를 원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바닐라 쿠버네티스나 관리형보다는 오픈시프트를 저희가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발자들의 생산성이나 비즈니스 민첩성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인프라보다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모든 개발 툴을 제공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고객사들 사항을 정밀 진단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또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금융권에서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좀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금융권에서는 보안, 컴플라이언스, 가용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는 이미 금융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안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 가용성,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픈시프트에는 금융권이나 또는 공공기관 또 대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고객들이 그 장점들을 알고 많이 좀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오픈시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경우는 최대 시스템을 오픈시프트가 아닌 오픈시프트 플러스라는 제품을 제가 제안을 드렸고 이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 오픈시프트와 같은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운영하기 좀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걸 알고 오픈시프트보다는 플러스라는 제품을 저희가 추천한 이유가 오픈시프트 플러스라는 제품 안에는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ACM이라고 하는데요. 그 툴을 통해서 저희가 14개 이상의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고 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에서 완전히 다 자동화가 돼 있기도 하고 중앙 관리가 되니까 운영 복잡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4개 클러스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추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2배 이상,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AWS EKS나 Azure AKS 같은 클라우드 관리형 서비스는 어떤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 운영 측면에서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플랫폼별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리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인프라 레벨의 운영 부담을 클라우드 사업자가 대신 관리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것들을 CSP가 직접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AWS EKS 같은 경우에는 IAM, VPC, 클라우드 와치 같은 것들이 통합이 이미 되어 있어서 바로 관리되는 쿠버네티스를 배포를 하고 고객이 직접 컨테이너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Azure AKS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컨테이너 지원이나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을 했던 액티브 디렉토리 기반의 엔트라 아이디 통합 덕분에 기업 내에서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자산과 연계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좀 빠르게 시작하고 싶은 기업에게는 매우 적합한 선택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력 워크로드가 특정 클라우드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클라우드가 각각의 그 CSP의 고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면 예를 들어 애저의 오픈AI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관리형 서비스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멀티 클라우드나 멀티 클러스터 전략이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런 전략이 실제로 좀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처럼 조금 복잡한 전략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AI 워크로드나 장애 분산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멀티 클러스터 전략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같은 경우는 오픈시프트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ACM을 활용해서 8개 이상의 클러스터를 당일 콘솔에서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에 여러 클러스터에 배포하고 전체 클러스터의 보안 정책을 중앙에 통제하며 리소스 사용량도 글로벌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메타넷 X가 대기업 그룹사에서 Azure AKS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과를 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사례를 좀 예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에너지 그리고 석유화학을 담당하는 대기업입니다. 기존의 그 VM 환경이나 슈퍼돔 기반의 레거시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배포를 한번 하는데 길게는 수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 온프레미스의 리소스 활용률이 20%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물리적인 하드웨어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확장이나 이런 것들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환경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대략 한 20개월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Azure AKS 클러스터를 구축을 했었고요.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Azure 모니터나 기존의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픈소스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사용을 했었고 APM 같은 경우에는 와탭이나 이런 것들 실제 상용 솔루션을 결합해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Azure 운영을 할 때 CI/CD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Azure 네이티브인 Azure DevOps를 통해서 통합을 해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또 트래픽 관리와 보안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기존의 배포를 로컬 빌드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었는데 애저 레파지토리와 애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인프라를 배포하는 속도도 크게 개선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3티어 서비스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파치, 톰캣,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쪽은 주로 오라클 DB의 통합 DB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로직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슈퍼돔이라는 환경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면에 대한 비용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환을 하면서 오픈소스로 변경을 했거든요. 저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OCI 기반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전환을 했었고, 웹로직은 오픈소스인 톰캣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단에 아파치 서버가 있었는데, 아파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엔진엑스 프락시로 리버스 프락시로 통합을 하면서 모두 하나의 환경에 통합을 하는 경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비용이 기존에 비해서 대략 한 60%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TCO에 대한 절감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상면에 대한 것들도 슈퍼돔을 다 걷어냈기 때문에 그런 IDC 상면 자체를 축소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한 그런 저희 쪽의 성공 사례입니다. 네, 온프레미스와 AWS 로사를 함께 활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진행됐고 또 어떤 결과를 좀 얻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고객사의 도입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사는 그 모노리식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노리식 방식은 아시겠지만은 고객 니즈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MSA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도입을 고려를 했었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즉 온프레미스보다는 AWS 함께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저희 제안을 받아들여서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고요. 도입한 이후에는 그 고객 니즈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선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AI에 관련된 부분도 고민하셔서 그 부분도 오픈시프트에서는 상당히 쉽게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규모가 상당히 오른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멀티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중화를 좀 구현한 사례도 있을까요? 멀티 클라우드 이중화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성 중이고요. 기존의 고객은 AWS 기반으로 이미 컨테이너화해서 EKS를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특정 클라우드 벤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DR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멀티 클라우드 벤더를 통해서 AKS를 같이 구성하는 게 핵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AWS EKS와 Azure AKS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 클러스터 구조를 만들었고요. 기존의 AWS 배포 환경을 그대로 이용을 하긴 하지만 Azure 쪽에서 그런 것들을 네이티브하게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 가지 벤더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동일한 운영 환경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사이트 투 사이트 VPN으로 연결을 하고 ROCD를 활용해서 기도스 기반의 배포 환경을 구현을 해서 현재 지금 프로젝트 중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좀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중단 없이 DR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클라우드 벤더 종속성 문제를 당연히 해결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지금 현재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형성 운영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면서 장애 대응 속도나 안정성이 모두 개선된 다양한 인원들에게 제공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성공적인 멀티 클라우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구축 사례를 좀 들어보고 또 쿠버네티스 가능성도 많이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플랫폼을 이렇게 잘 구축해 놓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쿠버네티스 플랫폼 구축은 사실 시작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이후에 운영 최적화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가파르게 증가할 수가 있고, 수많은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와 워크로드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복잡성이 좀 뒤따르게 됩니다. 인스턴스 유형과 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형태다 보니 사람이 수동으로 최적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영 단계에서는 비용의 복잡도나 속도 이런 것들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가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쿠버네티스 플랫폼 선택과 구축 전략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두 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덕분에 현장의 고민과 방향성이 한층 더 명확해진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 기업들이 운영 단계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비용 최적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